네,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강의 2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인쇄술과 그리고 금속활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1교시는 특히 이제 인쇄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또 이 인쇄를 통해서 나타난 그 결과물들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인쇄의 방식이라든가 또 인쇄의 5가지 요소 이런 것들도 살펴봤는데요. 바로 인쇄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인쇄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인간은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는 바를 갖다가 전달을 하고, 전달하는 것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지만 또 그것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살펴봤듯이 뭐 바위에다가 조각을 하거나 또는 동굴에다 그림을 갖다 남겨놓는다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본 것처럼 어떤 인쇄물로 이렇게 이제 남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를 갖다가 발전시키고 또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이제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어떤 그 문명을 갖다 발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았었던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런 이제 그 결과물로서 여러 가지 뭐 우리 암각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까지 살펴본 것처럼 뭐 벽화 이야기도 했고, 또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국사 석가탑을 갖다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무구정광 대다란의 경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인쇄물, 우리나라가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이제 유물도, 찬란한 그런 이제 유물들도 발견이 된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는 금속 활자로 만들어진, 금속 활자로 인쇄가 된 그러한 내용들도 있는 것이죠. 바로 요게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체계고요. 그 체계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서 대략 1377년, 정확하게 이것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1377년에 이 책을 갖다 인쇄를 했다라고 하는, 즉 금속활자. 사실은 금속활자는 그 이전에 발명을 하고 썼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책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최소한 그 시절에 그 발명이 돼서 그래서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아까 맨 처음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2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도서의회 기념 전시회 행사에서 바로 우리나라로부터 병인 양요 때 약탈을 해간 그때 가지고 갔었던 규장각 도서 중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 일부가 프랑스의 도서관에 있었던 것들을 갖다 이제 공개를 하면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대한민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그런 이제 선조들이 고려시대 때 만든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진 것이죠. 이러한 이제 직지심체 요절, 이것도 이제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런 이제 문화 요소는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 이 직지심체 요절이 1377년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이제 표현은 했는데 그 기록은 또 어디에 또 있느냐? 바로 그 기록은 이렇게 가끔씩 안 넘어갑니다. 조기에 남명전 화상송, 남명전 화상송 증도가라고 하는 저 책에도 또 이 고려시대의 그런 어떤 그 인쇄된 그런 내용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있어요. 저 책에 보면은 기술자들을 모집해서 기해년 1239년에 주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쇳물 주자예요. 예. 주자, 쇳물로 만든, 즉 금속활자죠. 금속활자분을 거듭 인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저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그 시절에 우리나라는 금속활자를 쓰고 있었다. 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바로 요 금속활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에서 파리에 세계 책의 해를 갖다 기념하는 강연회에서 밝힘으로써 그 이전까지는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배웠겠지만 이 구텐베르크가 발명했었다고 하는 금속활자 1436년이에요. 이거보다 더 빠르다는 것이죠. 1436년에 인쇄되었다고 하는 그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도 수십 년을 앞선 그런 이제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들 갖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그러면 인쇄물들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고대의 인쇄 방식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은요. 그 인쇄 방식은 크게 첫 번째로 압인법이에요. 즉 어떤 도장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면에다가 찍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것을 압인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원전 5000년경의 고대 이집트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을 한 방식이에요. 바로 압이라는 거는 저렇게 도장을 갖다 찍는 방식이라든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토판에다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거기다 찍어서 그래서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기원전 5000년경에 나무나 돌 등의 재료로 된 원통 또는 이 도장과 같은 그런 형태의 문자나 그림을 새기고 이것을 갖다가 점토판 위에 굴리거나 눌려서 그 새긴 자국을 갖다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미 인쇄를 했는데 이거는 종이에 인쇄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점토판에 새겨진 쐐기 문자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났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날염법 또는 요즘은 이제 나렴하지 않고 나염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나염법이라는 것을 갖다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도에서 처음 시작을 한 그런 방식인데요. 페르시아 그리고 중국 등으로 전파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져나간 그런 이제 인쇄 방식이죠. 나무나 금속 등의 판에 그림이나 무늬를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천에다가 인쇄하는 방식이에요. 이미 앞에서 봤었던 점토판보다는 진보된 것이죠. 점토판이 아닌 천에 압이 나는 방식이에요. 눌러서 새기는 방식. 완전한 인쇄 영역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압인법보다는 이렇게 도장을 눌러서 그래서 찍어내는 그것보다는 훨씬 진보된 방식이죠. 목판 인쇄의 수를 갖다가 출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는 천 대신에 종이를 갖다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림이나 무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문자, 불경이라든가 이러한 문자도 마찬가지로 인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나염 방식의 옷감이에요. 지금도 저런 것들은 저쪽 중동 지역 이런데 얘는 이제 지금도 저렇게 이제 나염을 통해서 나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천을 갖다가 이제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첫 번째가 압인 방식이 눌러서 어떤 원하는 그런 모양을 갖다가 점토판이나 또는 어떤 면에다가 이제 새기는 방식. 두 번째가 나렴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세 번째 방식이 탁인법이에요. 탁인법. 탁인법은 뭐냐면은 두드려서 그래서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탁본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비석이나 기와 따위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떠내는 방식이에요. 이 탁본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탁인법으로 찍어낸 복사본 또는 그 기술을 탁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첫 번째 습탁. 습탁은 뭐냐면 물을 사용해서
젖은 상태에서 찍어내는 방식. 그 다음에 건탁은 물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물에 직접 종이를 대고 물을 칠해요. 그런 다음에 아주 그 틈 없이 이렇게 밀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손뭉치에 먹칠을 해서 두들겨서 그래서 찍어내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습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탁은 뭐냐면은 석화목.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제 석화목이라고 했는데 돌처럼 만든 먹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종이 위에서 문질러서 베끼는 방법. 여러분도 혹시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동전 위에다가 종이 놓고 막 이렇게 연필로 문질러서, 그쵸? 그 동전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바로 그게 이제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탁 방법, 이렇게 얘기돼요. 바로 이 건탁 방법은 장점이 물로 적시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급하게 어떤 그 문양을 갖다 새겨낼 때, 그때 이제 편리한 방식인데요. 단점은 뭐냐면 탁본을 실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잘 안 찍혀요. 아주 고르게 힘을 줘야 되는데 그거 고르게 힘주고 이런 방식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찍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균일하게 찍기 어려운 그러한 단점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고대 인쇄 방식이에요. 그래서 압인, 나렴, 탁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을 갖다 들 수가 있고요. 바로 탁본 뜨는 방법 영상 통해서 보실게요. 비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색인 그런 이제 돌판에 새긴 이제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화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이 먹은 상태에서 구두 소리나 옷솔 이런 거를 두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위에서 두드리니까 바로 물 먹은 종이가 온푹 파여진 데는 거기까지 이렇게 접히면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밖에 이제 이렇게 평평한 면에 그대로 머무를 테고. 이렇게 천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덜 두드려준 데는 더 이제 꼼꼼하게 두드려주고요. 여기에 이제 먹을 갖다 묻히게 됩니다. 아주 얇게 먹을 묻힌 다음에 물 먹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탁탁탁탁 두드리죠. 그럼 볼록하게 나와 있는 면만 주로 먹이 묻고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데는 먹이 안 묻겠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취미로 묘비 같은 데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탁본을 뜨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마치 이렇게 떠놓은 결과물이 어떤 작품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로 남겨진 그런 유물과의 대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과거 선조들과의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아주 비는 것 없이 꼼꼼하게 두드려서
다시 잘 떼어내면요. 이렇게 깨끗한 탁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이런 방식으로 탁본을 뜨게 됩니다. 이렇게 탁본을 뜨는 방법으로 인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목판 인쇄술에 대해서 우리 고대 인쇄 방식으로서는 목판 인쇄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목판 인쇄술은 널찍한 나무판에 글씨를 새깁니다. 예. 조각도로 새긴 다음에 책을 여러 번 인쇄를 할 수가 있죠. 단점은 뭐냐면 한 번 글자를 새기면 다른 책을 찍어낼 때는 쓸모가 없는 거죠. 똑같은 책을 찍는 데는 뭐 저게 닳기 전까지는 계속 찍어낼 수가 있지만 다른 책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땐 저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새긴 글자가 같은 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밝을 명자가 되든 그럴 문자가 되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활자입니다. 활자. 그래서 글자가 살아있다가 아니라 글자를 반복해서 옮기기도 하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활자예요. 근데 이렇게 목판은 왼쪽에 있는 것이 대장경이고요. 우리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고요. 오른쪽이 이 장경 가게에 꽂혀 있는 그런 이제 대장경 목판이에요. 저게 8만 판 정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8만 판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만 대장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고대 인쇄 방식이고요. 바로 이 고대 인쇄 방식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활자, 목판에서 활자로 넘어오게 됩니다. 초기의 활자는 뭐냐? 첫 번째가 도활자예요. 도활자. 도는 뭐냐면 도자기 할 때 도예요. 그러니까 뭐로? 사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자기로. 활자를 도자기로 만들었어요. 또 교니. 교니는 뭐냐면 악교를 진흙. 진흙을 악교로 개서 그래서 단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활자를 만든 거예요. 중국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아주 차진 흙을 갖다 재료로 해서 만든 활자예요. 그래서 도활자 또는 교니 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쉽게 갈라져요. 또는 부서지기도 해요. 그 먹이 스며들면은 점점 물을 먹으면서 약해져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도자기나 진흙으로 만든 점토로 만든 이걸 이제 쓰지 않고 아까 우리 목판에서 쓴 것처럼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활자를 갖다 만듭니다. 그래서 목활자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이용한 것도 나무도 물을 먹었다가 그러니까 습기를 먹었다가 말랐다 먹었다 말랐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터지죠. 그렇죠? 터집니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역시 활자가 갈라져 버리고 보관이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팔만대장경은 습기의 조절이라든가 또 어떤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해를 갖다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과학적으로 그렇게 대장경을 보관하는 그런 이제 장경각을 갖다 이제 만들어서요. 그래서 잘 보관이 되고 있죠. 초기 중국의 활자 기술은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도활자나 목활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실패를 갖다 이제 본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목활자를 갖다가 이제 촉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활자는 주로 고려 말의 금속 활자인 고려 말에 이제 우리가 발명한 금속 활자, 그것을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물주자예요. 주물에다 부어서 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주자와 같이 이제 목활자를 쓰게 됩니다. 1377년 고려시대의 우왕인데요.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목활자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조선 초기에는 왕조 교체의 혼란 상태에서 경제 질서가 회복이 되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자료를 갖다 손쉽게 찍어내기 위해서 목활자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 이미 금속활자를 발명을 하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목활자를 쓰는 이유는 목활자는 비교적 금속활자보다 만드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고 또 빨리 어떤 자료를 갖다가 찍어내기 위해서는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썼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발전을 해서 1448년 세종 때는 아주 정밀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그 책은 한글, 한자, 이러한 큰 글자들은 목활자로 인쇄를 하고 있어요. 1495년 연산군 시절에는 인경목활자 또는 인경자라고 하는 한자와 한글의 활자를 갖다 제작을 해서 이거 금속 활자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그렇게 이제 활자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동국정운이에요. 동국정이라고 하는 책자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정밀하게 저기 금속 활자로 만든 것처럼 굉장히 정밀하잖아요. 글씨가 이런 글씨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예, 요 이제 목활자의 사용은 그래서 연산군 시절에는 육조대사 법보당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라든가 진원공공의 구격본 이런 거, 또 천지명양 수륙잡문이라고 하는 한자본의 인쇄본, 즉 책들이 이미 전해지고 있고요. 어떤 특정의 목적과 한정된 이용을 위해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목활자를 갖다가 더불어서 사용을 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1668년에는 무신자라고 하는 요거로 이제 그 활자죠. 예. 활자인데 그 활자는 이제 금속 활자인데요. 요걸로 이제 인쇄를 하기 전까지는 주로 목활자를 갖다가 그때까지 많이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이제 목활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목활자는 목판에 이어서 목판의 그런 어떤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촉발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팔만대장경을 포함해서 목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널리 쓰였었어요. 목판. 그래서 나무판에다가 새겨서 거기에다 종이를 대고 인쇄를 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이 목판의 인쇄술은 목판에 글자를 적거나 붙이고 그 글자 모양대로 목판을 갖다 파냅니다. 조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먹을 묻혀서 종이에 찍어내는 그런 방식의 인쇄고요. 목판의 제작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냐면 첫 번째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재를 선정을 합니다. 특히 이 나무는 나무들의 조직이 굉장히 치밀한, 특히 산뻗나무 같은 경우 조직이 치밀합니다. 돌배나무 또는 자작나무나 후박나무, 단풍나무, 그리고 더 치밀하다는 박달나무 이런 것들을 재료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갈라지거나 터짐이 덜하고요. 변형이 덜한 거죠. 그런데 이걸로 그냥 목재를 선정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대략 5척에서 6척이니까 얼마예요? 한 1.5m에서 1.8m, 즉 한 2m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로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무를 갖다가 그냥 말리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 또는 소금물에다가 오랫동안 담궈요. 오래 담글 경우에는 2년까지도 담굽니다. 습하지 않고 바람이 적은 음지에서. 그리고 또 담근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바닷물에다 담근 다음에 또 말려요. 한 1, 2년 정도로. 그래서 더 이상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마름질이라고 해서 용도에 따라 통일된 규격으로는 자르고 다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을 갖다 새기는, 글자를 새기는 그 판면을 갖다가 가공을 합니다. 아주 매끈하게. 여기에는 오칠을 하기도 해요. 오칠을 하면은 썩거나 벌레가 먹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을 들고 나르거나 혹은 면을 갖다 찍기 위해서 쓰는 손잡이 이런 것들도 제작하고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목판의 뒤틀림 방지, 사용상 편의 목적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판하본을 붙입니다. 판하본이라는 것은 판하본이라고 하는 것은 새길 수 있도록 얇은 종이에 진한 목으로 아주 이렇게 찬찬히 쓴 그러한 책을 판목에 뒤집어서 붙이는 거예요. 목판에다가 뒤집어서 붙이는 거예요. 왜? 찍어서 올바르게 나오려면 뒤집어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새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기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새기는 작업, 목판을 갖다가 새기는 이제 과정은 가공된 판면 후에 아까 판화본을 뒤집어서 붙이고 그 위에다 다시 한번 풀칠을 합니다. 찹쌀풀을 갖다 이용해서 풀칠을 해요. 딱 붙게. 새기기 직전에 식물성 기름을 갖다가 바릅니다. 특히 이때는 동백나무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돼서 얇게 바르면 글씨가 아주 잘 보여요. 밀착된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새기기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아주 새기는 거는 한 번 글자를 잘못해가지고 깨트렸다. 그러면 그 목판 새로 또 새겨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그쵸? 아마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뭘 끼워 넣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기는 공정에는 망치죠. 칼, 창칼, 평칼, 조임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판화본이라고 하는 것은 목판본에 책판을 갖다 새길 때 판목에 뒤집어 붙여서 비쳐 보이는 대로 새길 수 있도록 얇은 종이에 진한 먹으로 깨끗하게 써낸 이제 종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판화본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뒤집어서 붙입니다. 그때 이제 새기는 과정에서 쓰는 그러한 이제 조각도, 망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목판을 새기는 과정, 새기는 과정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판을 새기는 과정. 목판 새기는 이제 과정을 이제 보실 텐데요. 목판 새기 기법에는 양각, 음각, 음평각, 음양각, 양완각 이러한 이제 기법들이 있어요. 양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쇄하고자 하는 그 면이 돌출이 되게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음각은 인쇄하고자 하는 면을 갖다가 몰입되게, 움푹 파여지게 그렇게 새기는 방법이에요. 음평각은 새기고자 하는 부분을 도려낸 후에 다시 그 부분을 다듬는 거예요. 예, 다듬어내는 거고. 음양각은 새기고자 하는 부분의 가장자리를 갖다가 음각, 온폭 파이게 그 부분을 갖다가 도려낸 후에 중앙 부분을 자연스럽게 남겨두는 거고. 양완각은 양각의 기법에서 돌출된 부분을 다시 돌출된 거를 갖다가 조금 더 매끄럽게 굴려주는 그러한 이제 방법인데요. 자, 어떻게 목판을 갖다 새기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갖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서 글자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글자 주변을 갖다 따냅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갖다 각자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새겨진 목판이죠. 한 글자 틀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집중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요거에 이제 요게 이렇게 이제 거꾸로 붙입니다. 새기고자 하는 글자를 갖다가. 그리고 풀을 발라서 붙이죠. 붙인 다음에 기름칠을 해요. 기름칠을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스며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새기고자 하는 그런 글자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그 면들을 갖다가 아주 일일이 다양한 그런 이제 공구를 갖다 이용해서 새겨내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정밀한 작업을 하고 한자 옆으로 그냥 이렇게 끼그러져 나갔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새로 새겨야 되니까. 이런 목판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훈민정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새겨진 거죠. 그리고 이제 글자가 없는 이 부분들은 깊게 이렇게 새겨내죠. 파내는 거예요. 손잡이 부분이고요.
손잡이를 이렇게 또 나무를 끼웁니다. 틀을. 그래서 이렇게 다 새겨내면 조금 아까 이 각자장께서 직접 새겨낸 거예요. 네. 이렇게 목판을 새기는 과정을 갖다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또 목판의 인쇄 과정은 그럼 이제 이렇게 새겨낸 다음에는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판 제작이 완료되면 목판 새기기와 손잡이까지 이제 다 고정이 되면 찍고자 하는 목판의 글자가 위로 향하도록 평평하게 배치를 하고 먹소리나 먹비로 목판에 먹물을 골고루 칠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송연목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송연목이라고 하는 것은 송연, 그야말로 소나무 연기예요. 소나무를 태워서 만든 그 그름을 악여와 섞어서 만든 그런 먹이에요. 먹색이 아주 부드럽고 선명합니다. 목판에 잘 묻고 인쇄도 잘 되고요. 목판 위에 종이를 놓고 인체, 채처럼 생긴 걸로 골고루 문지릅니다. 초벌을 갖다가 인출해내게 됩니다. 초벌을 인쇄해낸다는 거죠. 인체라고 하는 것은 밀랍. 밀랍이 뭐예요? 밀랍, 벌집, 양총. 밀랍의 말총, 말꼬리죠. 또는 돼지털,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인체가. 초벌로 인출한 다음에 빨간색이나 아니면 파란색, 이런 것 등으로 잘못된 글자나 너무 희미하거나 진한 글자 등은 또 이제 손을 조금 대가지고 그래서 다시 교정을 합니다. 교정이 끝나면 계획이나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수대로 다시 인쇄를 합니다. 목판본의 인쇄물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인쇄 과정도 마찬가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먹물을 아주 고루 펴서 얇게 바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를 이렇게 얹죠. 종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밀대로, 그렇죠? 밀대로 살살 이렇게 밀게 됩니다. 부드러운 거겠죠? 그리고 떼어냅니다. 그럼 조금 아까 각을 한,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어느덧 우리가 2교시도 시간이 돼서 2교시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